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원주를 비롯한 강원 영서 남부 지역 어제는 비가 약하게 내렸고요. 현재는 비가 잠시 수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낮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다시 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낮 동안은 비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오후 늦게 밤부터는 또 호우특보가 발효되겠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원주 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서 정말 말 그대로 흩어지근한 그런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오늘 중요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가속도가 붙은 가운데 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목소리들 또 건의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또 원주 노숙인센터의 이전 신축 사업이 좀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로 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살펴보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탑승자 8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은 구조되었고 1명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선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 이 불어난 물살에 의암호에 설치되어 있던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가자 춘천시와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서 작업을 펼치다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명이 다쳤고 칠원과 화천 등 7개 시군에서 163세대 334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백선과 영동선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철도와 도로 등 공공시설 132건이 피해를 입었고 주택 57동, 농경지 510만 제곱미터가 침수되거나 유실되었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그치고 각 시군의 피해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서비스업 생산 감소 폭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5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강원 지역 서비스업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은 4.6%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음식, 숙박업은 2분기 연속 2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지방 정치권의 여론 확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오늘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연결해서 지금 이 내용 중점 지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도록 하죠.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곽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 전역에 현재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요. 현재 또 많은 분들 또 오늘 또 저녁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의회 차원에서 좀 어떻게 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어제 수해 현장인 철원을 의회에서 좀 방문했고요. 네.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강원도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래서 수해 현장도 어제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특별 재난 지역이 강원도가 이번에 검토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게 강원도가 애초에 신청을 안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조건과 요건이 있는데요. 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누계되고 있는 중인데 예. 이게 파악이 되면 그 조건이 한 60억 정도 넘어가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피해가 정확히 이제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에서도 그렇고 신청을 하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저희도 현장을 가보니까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좀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또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개정의 필요성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국회 지금 21대 국회에 지금 법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게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발의가 된 상태에서도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폐기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만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부 개정안이 아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무 개정 법률안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네, 그 지방자치법 그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첫째는 이제 그 단체의 어떤 기관 단체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규칙이나 제정 및 개정, 폐지 이런 의견도 제출하게 돼 있고요. 예. 또 주민의 감사 청구권 제도 개선, 또 주민자치 설치 근거 마련,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이 아주 주요 좀 핫 이슈한 어떤 이 법률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어떤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어떤 좀 불균형된 부분을 이번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좀 담아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이 있고요. 오늘 다 이제 점검하는 것은 좀 무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개정안이 다 통과가 된다면요. 제일 먼저 좀 도정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우리가 좀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법률안이 통과됐을 경우는 그동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어떤 불균형 해소, 큰 틀에서는 불균형 해소가 되겠고, 네. 그러지만 아직까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우리 지방자치의 어떤 가치의 구현에 있어서 완결성은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서 행재정책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되는 상황이겠는데요. 예.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집행부의 어떤 견제와 어떤 균형 측면에서 보다 아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또한 이제 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어떤 자율성도 또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좀 이렇게 또 특별히 좀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좀 여쭤보도록 하죠.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확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지방의회 쪽 인사권과 관련된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은 이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어떤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 나름대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의회 직원들의 어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즉 다시 말하면 인사권자가 집행부의 기관장인 시장이든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어떤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명이나 교육, 훈련, 또 복무, 징계 이런 부분이 이제 의회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청 공무원 또 의회 공무원 이제 또 따로 구분이 되겠군요. 만약에 이제 변경이 된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주민자치 강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될까요? 주민자치 강화는 지금 실질적인 생활자치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아주 기초 단위에서 주민자치의 어떤 지금의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서 내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내 지역의 어떤 정책 이런 건 주민자치 회의에서 결정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이런 네. 실질적인 아주 생활 정치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힘의 관계를 좀 굉장히 뭐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이나 재정적이나. 네. 이것을 좀 약간 그 힘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하자라는 것으로 제가 이제 큰 틀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는 아무리 제도적으로 그 힘의 균형이 변한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방 재정 여건이 좀 굉장히 열악하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이게 과연 재정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행정적인 어떤 그 법적인 규정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네. 있을까?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이양 그 일괄법이 제정되고 있고, 재정분권도, 그거에 비해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한다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구현, 실현을 위해서, 재정적인 분권을 통해서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어떤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어떤 그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네. 지방자치법의 어떤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예.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어떤 초과밀화 현상을 이런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지방과 중앙정부의 어떤 균형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건 이제 재정분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저도 동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재정분권을 통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구가 많고 경제산업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지역은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좀 변경하자. 충분히 또 공감이 갑니다만은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또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하여튼 열악한 재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어떤 추량한 도민들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낼 수 있는 세금도 이런 방안도 있고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3%의 한계를 넘어가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세원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제 시멘트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어떤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세원 어떤 발굴에 있어서 좀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우리가 더 설득을 해서 세원 발굴에도 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었고요. 21대 국회에서 다시 또 이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현재 국회 내에서의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좀 큰 흐름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광역 단위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17개 시도 광역 시도의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걸 그걸 통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거고 완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저희가 아주 협력을 통해서 지금 중앙정부를 좀 나름대로 설득시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달에 아마 이제 시도의장 협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과제가 이번 어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거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방 분권과 지방 어떤 균형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재정적인 한계도 제가 분명히 또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제들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다난할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떤 부분들이 또 우리가 향후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이제 1991년 이후 30년간 이게 나름대로 법률안이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여서 이번 기회에서 이번
어떤 이 법의 시대를 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쉬움을 갖고 있고 네. 다소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이나 완결성에는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또 생활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차피 원스텝 가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되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회 곽도영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현재 원주시 학성동에 설립되어 있는 노숙인 센터의 신축 이전 문제가 이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노숙인 센터의 이전 필요성, 좀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주민들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원주시 학성동에 위치해 있는 원주 노숙인 센터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 지금 신축 이전 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죠. 네, 원주 노숙인 센터는 노숙인 이용자들의 자활을 돕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원주 노숙인 센터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 지난 3월부터 이전 신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9월까지 원주 노숙인 센터 신축이 완공될 예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존 장소에서 200m에 위치해 있는 15지인 원주시 견인주차장으로 논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센터가 이전하는 것을 두고 원주시 학성동 등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노숙인 센터를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올해 말에 원주역이 폐쇄되면서 공원화 사업이 예정돼 있고 또 정지뜰 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원주 노숙인 센터는 임차료 130만 원을 매달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시 견인주차장은 기존 센터와 거리가 가깝고 또 시부지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 학성동으로 이전하려는 데에는 노숙인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타깝죠. 좀 더 좋은 장소로 가서 편리한 생활을 하시면 이분들도 주변에 아마 봉사활동 계획도 많이 있을 거고 내가 보기에는 더 활성화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주변 청유도 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다는데 저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좀 내가 보기에 노숙인 센터는 거북하게 듣기에 어딘가 모르게 좀 막장의 이름 어디 갈 데 없는 이런 사람 같은데 내가 보기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좀 뭔가 좀 희망이 좀 솟아나는 뭐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숙센터 하면 딱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거리감 있고 좀 우범 지역이라든가 좀 지금 질이 안 좋은 사람 이런 느낌이 딱 오는데 내가 보기엔 전혀 그런 사람 없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와서 그 세 분이 와서 자꾸 이러더라고. 술을 갖다 먹고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좀 무섭긴. 학성동에 옮기든 어디든 장소만 좋으면 좀 넓고 환경 괜찮은데 거기는 그냥 2층에 올라가서 그죠? 그렇게 생활하니까. 네, 일단은 시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같은 200m 차이면 뭐 같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또 시 부지가 있어서 활용해야 되겠다 좀 쉽게 생각했었습니다만은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로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센터는 이제 1998년에 지었습니다만 그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진 것인데 뭐 굉장히 좀 낡고 또 협소해서 좀 많은 불편이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원주 노숙인 센터 안에 마련된 임시 숙소를 살펴보면 좁은 공간에 10명이 넘는 노숙인 이용자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또 방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25명의 이용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나 비좁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건물 화장실 내 화장실이 열악하다 보니 센터 여직원들은 5분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 노숙인 센터는 노숙인의 자활 능력을 돕는 시설이지만 건물이 매우 낡았고 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 이런 자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노숙인 이용자가 또다시 거리로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의회 최미옥 의원에게 듣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이제 노숙인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1인당 공간이 3.3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한 1.5평 규모의 많게는 뭐 6, 7명 이렇게까지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기본적인 인권 침해가 또 성폭행, 동성 간의 성폭행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부분이 꼭 해소되어야만 하거든요. 지금 그 노숙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화장실의 남녀 공용 문제, 그리고 지금 샤워실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그 청결 문제도 이제 야기가 되고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고요. 여기가 노숙인들의 자활 공간이기 때문에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작업 공간은 꼭 필요합니다. 노숙인 센터가 신축이 되면 지금 여기 학성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민원들도 오히려 더 해결이 돼서 그런 순기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큽니다. 네, 이 센터 이전 문제 앞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되겠군요. 네, 원주 노숙인 센터 신축 이전 문제를 두고 앞으로도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원주 노숙인 센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원주 노숙인 센터는 이용자들의 자활을 위해 마련된 곳인 만큼 앞으로 자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코로나19로 문화계 또 공연, 축제들 많이 이제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달에 예정인 댄싱 카니발도 역시 축소 개최된다고요. 네, 올해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대폭 축소됩니다. 지난해 6일간 진행된 축제를 올해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게 됐는데요. 올해 1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로 개최하려고 했지만 참가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외팀과 군부대팀 경연을 폐지해서 참가팀은 평년보다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또 참가팀당 규모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원일로 퍼레이드도 취소했는데요. 기존 음식 부스를 비롯해서 수공예품 판매 체험 행사 등 시민이 직접 대면하는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이 볼거리 가득한 경연과 공연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 댄싱 공연장 7,000석 객석도 3,500석으로 줄인다고 하네요. 네, 또 올해는 참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원주 문화재 야행도 또 연기가 되었군요. 네, 문화재의 깊은 맛으로 주변 전통시장에 활기를 떠넣는 올해 원주 문화재 야행이 개최 시기를 가을로 옮긴 건데요. 7월에 예정됐던 행사는 아예 취소하는 대신 9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해왔고 또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기를 늦춰서 7월과 9월 행사로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우려가 있어서 7월 행사는 취소하는 대신 9월 행사를 좀 더 키운다고 합니다. 달빛 과거 시험은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유튜브 영상으로 체험 방법을 공유하는 대신에 이 체험 키트를 제작해서 축제 현장에 배포하는 한편 이 강원 가명 음식거리는 폐지하고 문화의 거리 음식점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죠. 원주 옥상영화제도 역시 축소합니다만은 그래도 26일 개막한다고 또 공지했군요. 예. 여름밤 도심 옥상에서 야경과 함께하는 2020 원주 옥상 영화제가 오는 26일 원주 옷문화센터에서 개막해서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영화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원주 청년들이 모여 만드는 작은 영화제로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독립예술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관객석은 50석으로 축소하는 대신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원주천 치악산의 풍경과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옥상에서 코로나19로 문화 향유에 목마른 관람객들에게 원주의 풍경과 함께 영화를 즐기는 낭만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쯤이면 뭐 장마도 다 그칠 것이고요. 여름밤 정말 넓은 공간에서 야외에서 또 많은 시민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